네, 안녕하세요.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예, 소멸시효 중단 사유,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요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 중에 지난 시간까지 청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복습하자면 청구는 재판상 청구가 있고 재판 외 청구인 최고가 있다. 그리고 재판상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재판 외 청구인 최고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은 되는데 완전히 되는 게 아니라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만 된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중단 사유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생소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 시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린 적은 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민법의 그런 범위가 아니고 민사집행법, 집행법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모른다고 해서 크게 뭐 민법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예,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압류는 집행법원이 집행권한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우리가 압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속에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마구 박혀 있죠. 집행법원이란 말이 있고,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고, 그쵸? 이게 뭘까? 이전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채권, 권리를 어, 행사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자력구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어요. 안 갚아. 그러면 그 사람 집에 가서 털어올 거예요? 큰일 나죠. 법치국가에서는. 물론 법도 없는 무법천지에선 가능한 그런 일이겠지만 법치국가에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해야죠. 소송 왜 해?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결을 받으면 내 돈이 들어오나? 아니죠. 판결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가지고 내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하려고 해도 판결이 있어야 그 판결문 가지고 강제집행, 즉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계좌를 압류하려고 해도 판결이 있어야 그거 가지고 계좌 압류해서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빼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내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인 게 판결문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도 뭐예요? 이걸 내가 집행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다 빼돌려. 다 팔아버리고 써버리고 막 숨기고 이러면 나중에 집행할래야 할 수가 없죠. 빈집이니까. 그래서 본 집행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채무자가 이런 딴짓을 하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꽁꽁 묶어놔서, 즉 동결을 시켜서 채무자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즉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 그게 압류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설명 안 드린 게 있죠. 집행법원이 뭐냐? 자,
내가 소송을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판결 받았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소를 제기해서 나에게 판결을 내려준 법원을 우리가 보통 수소법원이라고 합니다. 소를 받아서 재판을 진행한 법원. 그런데 그 법원이 나한테 판결도 해주고 그 판결문 가지고 강제 집행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법원은요, 판결까지 선고하면 할 일 다 한 겁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끝인 거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내가 강제 집행을 하려면 또 별도로 법원에 집행 신청을 해야 돼요. 다른 법원에. 아시겠죠? 예를 들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이 있는 곳, 소재한 곳의 법원에 보통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해서 그걸 받아서 집행 절차를 진행해 주는 그 법원, 그 다른 법원을 우리가 집행법원이라고 해요. 그 법원은 판결을 해준 법원과 다른 법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집행법원은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압류를 하려면 판결문을 가지고 다른 법원에 가서 압류 신청을 따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이 보는 거죠. 집행 권한이 있나? 보고, 판결이 있네? 그러면 그 집행 권한을 가지고서 채무자의 재산을 꽁꽁 묶어주는 거예요. 동결시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걸 우리가 압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압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궁극적인 효과는 압류와 다를 게 없어요. 즉,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가가 붙죠. 자, 가가 붙는 이유는 이거예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압류는요, 내가 판결을 받았어.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집행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딴짓을 못하게 묶어두는 게 압류인데 가압류는 아직 나한테 판결이 없어요. 즉 소송 중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소송을 곧 시작할 예정이거나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채무자가 딴짓을 하면 안 되니까 미리 압류를 치는 거죠. 그래서 잠정적으로 임시로 하는 압류라고 해서 가압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나중에 내가 소송을 잘 진행을 해서 판결을 받았을 때 그 판결문으로 집행을 할 시점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미리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압류하는 것. 그래서 앞에 가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는요, 효력이 제한돼 있어요. 즉, 가압류가 되더라도 그 효과는 언제까지? 판결 선고 시까지만 됩니다. 판결 선고 시까지만 가압류의 효과가 유지되는 거고요. 판결이 선고되면 이제 가압류는 효과가 없어요. 왜? 애당초 가압류라는 게 네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때 네가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미리 압류를 해줄게. 즉 판결 선고 시까지 우리가 임시로 잠정적으로 잠깐 압류해줄게 라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결 선고 시까지만 가압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중에 이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이제 가압류의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가압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본압류, 즉 압류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압류의 효과가 계속 유지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쉽게 얘기하면 돈 받는 채권이죠. 돈 받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 잘 지킬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임시로, 어, 제한적으로 박탈하는 걸 우리가 가압류라고 해요. 참고로 가압류 신청을 하면요. 그래서 법원에서 같이 나오는 게 담보 제공 명령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판사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자, 그래, 네가 지금 받을 돈이 있다고 하니 가압류는 내가 해줄게.
왜? 네가 나중에 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빈집이면 안 되니까 그럼 너무 억울하겠지. 그래서 가압류를 해줄게. 다만 너는 아직 승소 판결이 없잖아. 그러니까 소송은 해봐야 아는 거지. 소송을 했는데 네가 질 수도 있어. 그러면 가압류가 된 채무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손해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럼 그 손해는 어떻게 할 거야? 그때 가서 네가 손해를 갚겠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미리 그때를 대비해서 가압류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해 줄 수 있도록 금액을 우리에게 맡겨놔. 담보를 맡겨놔. 그러면 가압류해 줄게. 그게 담보 제공 명령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이 보통 같이 나오는데 그때 담보를 제공을 해야, 즉 법원에 돈을 맡겨야 가압류를 해줘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소송해서 승소하면 채권자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담보는 도로 찾아가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 말이 틀렸다. 채권자가 패소했다. 그러면 그 말은 결국 채무자가 억울하게 가압류가 됐다는 거니까 맡겨놓은 돈에서 채무자한테 손해배상 해주고 뭐 남는 게 있으면 돌려주겠지만 어쨌든 그게 가압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더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거는 재산을 동결시키는 게 아니고요.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임시로 아직 확정적인 권리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시로 그런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 그런 걸 우리가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는 걸 우리가 보통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이라고 하고요. 임시로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임시로 지위를 인정해주는 가처분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부터 보면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한 청구권인 경우에 강제 집행 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멸실되거나 처분돼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그런 보전 처분, 그걸 우리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즉 현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소송하는 동안 그 현상이 바뀌어 버리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상을 유지하는, 현상을 동결시키기 위한 가처분, 그런 걸 우리가 보통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 그 현상, 그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 동결시키는 그런 가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집을 세를 줬어요. 임대차를 줬어요.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안 나가, 세입자가. 그럼 결국엔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 인도소송. 그래서 내 집, 내가 빌려준 집을 나에게 넘겨달라, 인도해라,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인도 집행, 즉 인도를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세입자를 내줄 수가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 예를 들어 그렇게 임대인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승소 판결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인도 집행을 하려고 갔습니다. 갔더니 처음 보는 놈이 집에 있는 거예요. 너 누구야? 그랬더니 그 전에 살던 사람으로부터 이전받았습니다. 즉 점유를 이전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라는 거는 사실상의 지배, 즉 마치 주인처럼 어떤 물건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를 이전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집을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이 집주인은 승소 판결 가지고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판결문에 피고 이름이 누구죠? 예전 세입자 이름이 써 있잖아요. 현재 지금 점유하고 있는, 마치 주인처럼 지배하고 있는 얼굴도 모르는 처음 보는 놈한테는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름이 다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주인은 지금 현재의
내 집을 차지하고 있는 그놈을 상대로 소송을 또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보통 인도 소송을 할 때는요, 처음에 뭘 같이 한다?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같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그게 나오면 그 내용이 뭐냐면요. 너 이 부동산 점유 다른 사람한테 이전 넘겨주면 안 돼. 금지야.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가처분이 있으면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그 점유를 넘겨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 그 법원에서 계속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처분 받아도 그 세입자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그만 아니냐. 넘겨주면 그만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처분을 미리 받아 놓으면 다른 사람에게 설사 넘어가더라도 넘어가지 않은 걸로 보고, 즉 현상을 동결, 유지한 걸로 보고 집주인은 생전 처음 보는 놈을 상대로도 집행을 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가처분을 미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넘어가더라도 가처분을 미리 받아 놓으면 법적으로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점유가 안 넘어간 거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보는 놈을 상대로도 인도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가처분이에요. 좀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이 보통 이런 이전금리 가처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집에 가서 크게 종이를 한 장 붙여놓습니다. 이거 점유이전 하면 안 된다. 점유이전 금지된다. 써놔요. 붙여놔요. 그거 떼면 안 됩니다. 즉 현재 있는 사람도 남한테 넘기지 마라 는 게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뭐예요? 이거는 점유이전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법원의 명령을 보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보겠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그런 법률 관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대로 방치를 하면 권리자한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소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그런 권리나 법률 관계에 임시의 지위를 주어서 손해를 피하고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전 처분을 우리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 드려볼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것 중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 회사에 이사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옛날도 아니죠. 전 시간에 우리 법인 공부하는 기억나시죠? 네, 법인의 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이 이사가 있었죠. 이사가 일을 다 하고 그 법인의 대표권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 이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혹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사가 되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들겠죠. 쟤는 이사 자격도 없는 게 이사가 될 수 없는데 지가 마음대로 이사 돼가지고 저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두들겨 패서 쫓을 수 없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이것도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을 해서 그 사람을 자리에서 내보내야겠죠. 그런데, 그런데, 어쨌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즉,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이 이사는 아직은 뭐예요? 법인의 이사란 말이에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송을 계속 되는 동안 이 사람이 마음대로 또 자기 할 거 아니에요, 일을. 직무를 할 거 아닙니까? 집행할 거 아니에요. 집행기관이니까. 그럼 그 꼴을 볼 수 있겠어요? 그 꼴은 못 보겠죠. 또, 그렇게 하면서 법인에 엄청난 손해가 나올 수 있겠죠. 나 이렇게 잘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송을 할 때는요, 뭘 같이 하느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같이 넣습니다. 즉, 이렇게 소송 진행 동안 계속 현재 상황, 즉 이사가 마음대로 소리치고 다니는 그 상황을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사의 손발을 묶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은 이 사람이 이사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처분인 거예요. 가처분. 너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 사일을 하면 안 된다. 직무집행을 정지해라 라고 미리 가처분을 하는 겁니다. 예. 원래는 직무집행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필요하다면 장래에 그런 위험이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임시로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입니다. 아시겠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좀 어렵죠.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거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요것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들 법원을 통해서 하는 조치다. 압류든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다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사님이 검토하고 타당하면 압류명령,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민법 조항으로 와보면 민법 175조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이라고 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률에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효력이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취소가 안 되었다면 시효중단 효력은 있다는 거죠. 보니까 왜 그러겠어요? 이것도 다 법원을 통해서 재판상 조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때도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는 거고요. 사실상 이건 뭐예요? 법원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76조를 보면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할 때 채무자, 대상, 피고 이렇게 소송상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대방이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 누구겠어요? 시효가 완성돼서 이익 보는 사람은 채무자죠.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채무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익을 보는 사람은 결국 채무자예요. 그럼 채무자에 대하여 이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예를 들면 채무자의 재산, 채무자의 부동산 이런 데다가 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만약에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상대로 했다. 그때는 그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만 시효 중단 효력이 있지. 그 사람한테 통지가 안 됐다. 그럼 시효 중단 효력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밑에 보시면 시효 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원칙은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을 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채무자에 대하여 이런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때는 시효이익을 받을 자, 보통은 채무자겠죠. 이런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 알려준 때에 시효가 중단이 되고 만약에 통지가 안 되었다면 시효 중단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대해서 경매할 때가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물권법을 아직 안 들어가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맡기는 걸 뭐라고 하죠? 담보라고 하죠, 담보. 그러면 그 담보를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맡기는 이유는 뭐예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즉 채권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담보를 맡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채권자는 채무자가 약속한 대로 돈을 갚으면 담보를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담보를 처분을 해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자기 채권을 회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금리빨 맡기고, 예, 고려청자 맡기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중에 돈 못 받으면 금리빨이나 고려청자를 돈으로 바꿔서 그 돈에서 자기 채권을 뽑아가려고 담보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채무자가 담보를 맡기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거 나한테 소중한 물건인데 비싼 건데 이거 내가 나중에 찾으러 올 테니까 이거 네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돈 갚으면 다시 돌려줘 하면서 돈 빌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담보라는 거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즉, 채무자가 아닌데도 담보를 제공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돈 빌려 왔습니다. 채권자가 너 담보 있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전 가진 게 없어요. 담보가 없네요. 그러는 거죠. 그러면 채권자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널 뭘 믿고 돈 빌려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채무자가 저는 뭐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 담보로 좀 제가 돈 빌릴 수 없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걸 담보 잡고 내가 돈을 빌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돈이 좀 필요한데 제가 담보가 없는데 아버지 그 명의로 된 아파트 좀 담보로 좀 맡기고 돈을 좀 제가 빌리면 안 될까요? 그때 아버지가 그래라 믿고 담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아들이지만 담보를 제공한 사람은 아버지, 즉 다르잖아요. 이렇게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물상보증인, 즉 물건으로 마치 보증인처럼 보증을 쓴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할 말이 되게 많긴 한데 이 정도만 하고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물권법 시간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물상보증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돈을 안 갚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 이 채권자가 그 아파트에다가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집행을 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집행은 결국 경매죠. 경매 신청을 해서 그걸 이제 돈으로 바꿔가지고 채권 해석하면 되는데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경매 신청을 할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어요? 그 부동산의 소유자, 즉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경매 신청을 하겠죠. 하지만 채무자는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즉 이런 경우에 아들한테도 통지를 해라 그겁니다. 아들한테까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무슨 효력이 없다? 씌워준다는 효력이 없다. 아시겠죠? 단순히 물상보증에 대해서만 알렸다고 해서 원래 그 채권 채무는 아들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채무자인 아들한테도 통지를 해야만 씌워준다는 효력이 인정되는 거지 통지하지 않으면 씌워준다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채무자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를.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걸 경매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면 시효 주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시효 중단 효과를 얻고 싶으면 반드시 원래 채무자한테도, 즉 시효 이익을 받을 사람한테도 통지해라. 통지를 하면 시효 중단 효력은 인정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을 보겠습니다. 승인이란 결국 이런 거예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채권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 내가 갚아야 될 거, 내가 이행할 게 있다는 거 알고 있어 라고 표시하는 거. 그게 승인입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시효 이익을 받을 자, 즉 보통은 채무자겠죠.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는 자, 채권자에게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표시. 내가 빚 있는 거 알아. 채무 있는 거 알아. 인정할게. 이런 걸 우리가 승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효 중단이 돼요. 그리고 이런 방법에는요. 특정한 형식은 없습니다. 뭐 반드시 재판상 법원 통해서 할 필요도 없고요. 방법의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내가 채무 있는 거, 너에게 나에 대한 채권 있는 거 인정할게.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인정됩니다. 묵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확실히 명백하게 너에게 내가 인정한다. 채권, 채무 인정한다. 이렇게 말로 하지 않더라도 따져보면 인정하니까 하는 행동들, 묵시적으로나마 저거는 채권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승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자 지급, 일부 변제, 담보 제공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이자를 주면 뭐예요? 당연히 채권을 인정을 하니까, 채무를 인정하니까 이자를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승인으로 볼 수 있고요. 일부를 갚았다. 그것도 뭐예요? 전체 채무를 인정하니까 일부라도 갚는 거 아니겠어요? 또 담보를 제공한다. 이것도 내가 채무가 있으니까 담보를 주지, 채무가 없는데 담보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묵시적으로나마 채무를 승인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승인 권한은 이걸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아무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 제3자가 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민법에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될 것까지는 아니다.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승인할 수 있겠죠. 당연히 승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처분 권한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승인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산관리인, 재산관리인.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은요. 시효 중단과 관련된 승인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왜? 재산을 관리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까지는 없어도 승인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효하게. 대표적인 게 재산관리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멀리 여행을 장기간으로 갑니다. 어디 북극으로 가. 근데 내가 재산이 많아.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 나 대신에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떠나는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여행 간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처분 권한은 없어도 승인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 제117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승인을 통하여 시효 중단은 언제 되느냐? 그거는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시효 중단이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승인도 의사표시의 일종이고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이니까 도달되었을 때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승인하는 의사표시가 상대방 누구겠어요? 채권자겠죠. 채권자에게 도달되면 그때 시효 중단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렇게 중단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느냐? 민법 제169조를 보면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당연히 미치겠죠.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라고 해요. 당사자는 당연히 채권자 채무자겠죠. 그런데 이 당사자는요. 중단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그 권리나 청구권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중단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자, 이런 거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 중단 행위를 했다.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뭐 승인 이런 게 있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당연히 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겠죠.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시효 중단 행위에 채무자는 관여가 안 돼 있잖아요. 즉,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단 행위에 당사자가 아닌 거죠. 소송인데 피고가 아니야.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야. 압류를 했는데 채무자 재산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상보증인 같은 경우에 물상보증인 재산에다가 압류하고 이랬어. 이때는 그런 시효중단 행위에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미친다? 안 미치는 겁니다. 즉, 여기에 당사자라는 건요. 그 권리, 시효중단의 대상이 되는 그 권리나 채권에 채권자, 채무자가 아니고 시효중단 행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그러한 시효중단 행위와 관련된 당사자, 중단 행위의 대상이 됐거나 중단 행위를 한 사람,
그런 당사자를 말하는 거지 원래 그 권리의 채권자 채무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자가 원고로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피고로 잡아서 재판상 청구를 했다. 즉 재판상 청구 이런 시효중단 행위의 당사자가 채무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 채무자한테 시효중단 효력은 미치지 않겠죠. 아시겠죠? 누구한테 미치겠어요? 그 피고, 시효중단 행위와 관련된 그런 당사자한테 미치는 거지 그 당사자가 아니라면 효과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고 승계인이란 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권리 승계, 특정 승계, 포괄 승계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에 승계인은요 중단 사유가 발생한 후에 특정 승계인이나 포괄 승계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효 중단을 하고 그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특정 승계인이나 포괄 승계인에게도 시효 중단의 효력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시효 중단이 되어서 넘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다음에 시효가 어떻게 되느냐? 민법 제178조를 보시면 중단 후에 시효 진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즉, 시효 중단 행위가 있으면 그때까지 흘러온 진행된 기간은 전부 다 0이 된다는 거예요.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전부 다 빵! 0이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가 되면 그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0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시효 중단은 아무 때나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설명한 그런 까다로운 방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항을 보시면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롭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했다, 소를 제기했다. 이때는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고요. 즉, 그 전까지 흘러온 기간은 전부 빵이 되고 그럼 언제부터 다시 0부터 새롭게 카운트하느냐? 재판이 확정되면, 즉,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 소송이 완전히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0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소를 제기했다. 그럼 그때 시효가 중단되고요. 2023년에 재판이 확정되었다.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이 소송이 완전히 종결됐다. 그러면 2023년부터 다시 0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재판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이 되면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면 다시 처음부터 0부터 진행을 하고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동안, 즉 재산이 묶여 있는 동안에는 시효 중단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진행을 안 해요. 그러다가 절차가 끝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을 하고요. 승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배웠죠? 상대방한테 승인의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소멸시효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왔죠. 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뭐 이렇게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완전히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크게 개념치 마시고 이런 게 있다 정도. 그리고 나중에 혹시 실무를 하시게 되면 아,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라고 이해는 하실 겁니다. 어쨌든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